매일 밤 자는 자세 하나가 치매 위험과 수면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뿌옇게 느껴지시나요? 밤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찌뿌둥하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옆으로 자는 자세가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은 수면 무호흡증과 콧골이를 악화시켜서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못 자면 이 찌꺼기들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요.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죠. 나이 들수록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다, 자꾸 깜빡한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수면의 질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누우실 건가요? 침대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3년간 중장년층의 수면과 뇌 건강을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는데도 개운치 않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 자꾸만 깜빡한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신다고, 그러다 보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약을 더하기 전에 자세와 생활 습관만 고쳐도 놀랍도록 좋아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자세 하나 바꾼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싶으시겠지만 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직접 보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베개 하나 바꾸고 자는 방향만 조금 틀었는데 3주 만에 아침에 개운해졌다고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취침 전 습관 몇 가지만 바꿨는데 낮에 졸음이 확 줄었다고 하십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70대 중반의 할머니였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면의 질을 개선한 후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올라가신 거예요. 물론 치매가 완치된 건 아니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뇌에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죠. 그 과정에서 단백질 찌꺼기들이 계속 생겨나요. 대표적인 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뭐냐면요, 일종의 뇌 속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 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부산물이에요. 문제는 이게 쌓이면 뇌 세포들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의 뇌를 보면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덩어리져 있는 게 관찰돼요. 그럼 이 찌꺼기들은 언제 치워질까요? 바로 잠잘 때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 속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요. 이 시스템을 글림프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통해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뇌척 수액을 따라 씻겨 나갑니다. 마치 밤마다 청소부가 와서 집안을 깨끗이 치우는 것처럼요. 매일 밤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뇌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중 약 40%가 수면 문제를 겪고 계세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거죠.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정말 심각합니다. 50대 이상 남성 중 약 30%, 여성 중 약 20%가 어느 정도의 수면 무호흡을 갖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뭐냐면요,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멎는 겁니다. 10초 이상 숨이 멎으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뇌가 깜짝 놀라서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본인은 깬 것 같지 않아도 뇌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죠. 이게 밤새 수십 번, 심하면 100번 이상 반복됩니다.
잠은 자는데 얕은 잠만 자거나 중간에 자꾸 깨면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글림프계는 특히 깊은 잠, 그 중에서도 서파 수면이라는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깊은 잠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의 찌꺼기가 계속 쌓입니다. 당장은 그냥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정도로 느껴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뿌옇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아요. 낮에는 자꾸 졸리고 일하다가 실수도 늘어나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가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젊을 때보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요. 그래서 조그만 소리에도 쉽게 깨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잘못된 수면 자세와 나쁜 수면 습관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 질 저하에 인위적인 방해 요인이 추가되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지고 익숙한 일도 자꾸 실수하게 돼요.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수면의 질이 나쁜 분들이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빨리 온다는 결과들이 많아요.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을 오래 방치한 경우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약 50%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거나 9시간 이상인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높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 뇌의 청소 효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잘못된 수면 자세까지 더해지면 뇌 회복 시간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피곤하고 머리가 뿌옇고 자꾸 깜빡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체념하시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맑은 정신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치하면 나중에는 약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뇌에 이미 쌓인 손상은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오늘부터 바로잡으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쌓이는 것을 막고 기존의 찌꺼기들도 조금씩 치워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세와 습관을 먼저 바꿔보세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글림프계라는 걸 아셔야 해요.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하면 뇌의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 다른 곳에는 림프계라는 게 있어서 노폐물을 치워주잖아요. 부은 곳을 주물러주면 림프 순환이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뇌에는 림프계가 없습니다. 뇌는 워낙 중요한 기관이라 특별하게 보호되고 있거든요. 혈관 마이너스 내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함부로 물질이 드나들지 못해요. 그럼 뇌의 노폐물은 어떻게 치워질까요? 바로 글림프계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에 발견됐어요. 비교적 최근이죠.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을 이용해서 뇌 속 노폐물들을 씻어내요. 뇌척수액이 뭐냐면요. 우리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맑은 액체예요. 이 뇌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사이로 흘러들어가면서 찌꺼기들을 쓸어 담아요. 그리고 정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청소 시스템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특히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단계의 잠에서 글림프계가 최대로 활성화돼요. 연구에 따르면 깨어 있을 때보다 잘 때 청소 효율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잠에 들면 뇌 세포들이 약 60% 정도 살짝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져요. 그 넓어진 틈으로 뇌척수액이 더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좁은 골목길이 넓은 대로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래서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세가 등장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어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뇌 청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쥐는 다르죠. 하지만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일단 기도가 눌리는 걸 줄여줍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젖이 뒤로 처져요.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는데요. 그러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혀와 목젖이 뒤로 처지면 기도가 좁아져요. 그래서 콧꼬리가 생기는 겁니다. 심하면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숨이 멎기도 하죠. 이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숨이 멎으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요. 뇌는 깜짝 놀라서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방향이 바뀝니다. 혀가 옆으로 가니까 기도가 덜 막혀요. 목젖도 옆으로 쏠리니까 숨기를 덜 막습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편해지고 콧꼬리도 줄어들어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깊은 잠에 들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세탁기를 돌릴 때 물길이 막히면 제대로 세탁이 안 되잖아요. 배수 호스가 꺾여 있으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세탁기가 멈추죠.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자는 건 물길을 트여주는 것과 같아요. 똑바로 자는 건 어떤 분들에게는 호스를 접어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똑바로 자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젊고 건강하고 목 주변 근육이 튼튼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목이 짧거나 비만이 있거나 턱이 작으신 분들은 똑바로 자는 자세가 수면 무호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왼쪽으로 자는 게 나을까요? 오른쪽으로 자는 게 나을까요? 이건 사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참고할 점들이 있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위의 구조를 보면 위의 입구가 오른쪽에 있고 출구가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게 줄어듭니다. 중력 때문에 위산이 위의 아래쪽에 머물게 되거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의 입구 쪽이 아래로 가니까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쉬워져요.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분들은 왼쪽을 선호하시죠. 하지만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른쪽이나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이건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척추나 어깨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고려할 게 있어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아픈 쪽을 위로 해서 자는 게 좋고요. 척추측만증이 있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자세 하나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으로 자면서도 목과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베개 높이를 맞춰야 하고요. 어깨가 눌려서 아프면 안 되니까 적절한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무릎 사이에도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돼서 허리에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세만큼 중요한 게 수면 위생입니다. 취침 전에 뭘 먹고 뭘 하느냐가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해요. 과식하거나 술을 마시면 잠들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진정 효과가 있어서 금방 잠이 오죠. 하지만 깊은 잠을 망가뜨려요. 알코올은 서파 수면, 그러니까 가장 깊은 단계의 잠을 줄입니다. 대신 얕은 잠이 늘어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들어요. 특히 술을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술을 삼가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푸른빛도 문제예요. 우리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가 푸른빛을 감지하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낮이니까 깨어 있으라는 신호죠.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나와서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깊은 잠을 자야 뇌 청소가 제대로 되고요. 깊은 잠을 자려면 숨길이 트여야 하고 뇌가 편안해야 합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는 숨길을 트여주고요. 올바른 수면 위생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져요. 그리고 이게 매일 밤 반복되면 뇌에 쌓이는 노폐물이 줄어듭니다.
기존에 쌓여 있던 것들도 조금씩 치워지고요. 그게 몇 주, 몇 달 누적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영수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을 천장 보고 주무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주무셨고 아버지도 그렇게 주무셨대요.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자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새벽마다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뿌옇다고 하셨죠. 자주 깜빡하기도 하고 특히 새벽 2시, 3시쯤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1시간 넘게 뒤척이신데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 심한 수면 무호흡증까지는 아니었지만 시간당 10번 정도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게 관찰됐습니다. 콧거리도 있었고요. 수면 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 봤더니 정상이 95% 이상인데 간헐적으로 88-90%까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수면 구조를 분석해 보니 깊은 잠의 비율이 전체 수면의 10%도 안 됐습니다. 정상적으로는 20%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저는 김영수님께 몇 가지를 권해드렸어요. 첫째, 옆으로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테니 바디필로우를 껴안고 자보시라고요. 바디필로우는 긴 베개인데요. 껴안으면 자세가 안정되거든요. 없으시면 일반 베개 2-3개를 겹쳐서 껴안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 뒤에도 작은 쿠션을 대보시라고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눕는 걸 막아주거든요. 둘째, 취침 전 스마트폰을 끄라고 했습니다. 김영수님은 침대에 누워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정치 뉴스, 사회 뉴스를 보다 보면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요. 그걸 최소 자기 1시간 전에는 끄시라고 했죠.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라고요. 셋째, 저녁 식사를 취침 3시간 전에는 마치시라고 했어요. 김영수님은 저녁을 8시쯤 드시고 10시에 주무시곤 했거든요.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7시까지 드시거나 아니면 취침 시간을 11시로 늦추시라고 했습니다. 넷째, 낮잠을 줄이시라고 했어요. 김영수님은 점심 먹고 1시간 넘게 주무시곤 했는데요. 그러면 밤에 잠이 얕아질 수 있거든요. 낮잠은 20-30분 정도만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김영수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자세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죠. 약을 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단 2주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2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약을 시작하자고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대요. 옆으로 누워도 자꾸 뒤로 눕고 싶고요. 베개를 껴안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래도 꾹 참고 계속 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셨대요. 옆으로 자는 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요. 콧꼬리도 줄어든 것 같다고 아내분이 말씀하셨대요. 2주차에 들어서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여전히 한두 번은 깨지만 예전처럼 1시간씩 뒤척이지는 않게 됐어요. 20-30분이면 다시 잠들 수 있었죠. 그리고 4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대요. 어떤 날은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신 날도 있었고요.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침이었어요.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개운치 않았는데 이제는 상쾌하게 일어나신대요. 낮에도 졸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점심 먹고 20분 정도 눈 붙이면 오후까지 멀쩡하시대요. 예전에는 오후 내내 졸렸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나신대요. 가족들도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법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깊은 잠이 늘어나니까 뇌 청소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4주 동안 누적되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3개월 후 다시 왔을 때 김영수님은 더 좋아지셨어요. 수면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깊은 잠의 비율이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는 못 미치지만 확실히 개선된 거죠. 인지 기능 검사도 다시 해봤는데 점수가 올랐어요. 특히 단기 기억력과 주의력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김영수님은 이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이제는 옆으로 자는 게 더 편하다고 하세요. 똑바로 누우면 오히려 숨쉬기가 답답하다고요. 약은 한 알도 안 드셨어요. 자세와 습관만으로 이 정도까지 좋아지신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까? 서울에 사시는 65세 박미숙 님이에요.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셨어요. 밤에 자다가 신물이 올라와서 자주 깨고요.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소화기내과에서 약을 받아 드셨는데 증상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대요. 특히 저녁에 조금만 과식하면 밤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박미숙님께 왼쪽으로 주무시라고 권했어요. 역류성 식도염은 왼쪽으로 자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체를 약간 높이시라고 했습니다. 베개를 하나 더 받치거나 침대 머리 쪽을 받쳐서 15도 정도 올리시라고요. 저녁 식사도 더 일찍 하시라고 했어요. 취침 4시간 전까지 마치시고요. 기름진 음식, 맵고 신 음식은 피하시라고 했죠.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신물이 올라오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요. 밤에 깨는 횟수도 줄고 잠도 더 깊게 자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졌대요. 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한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고 원래 가지고 계신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자세와 수면 위생을 개선했을 때 어느 정도 호전을 경험하세요. 약을 완전히 끊지는 못해도 줄일 수는 있고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지속해야 몸이 적응하고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바꿔야 해요. 자세만 바꾸고 저녁에 술 마시고 스마트폰 보면 효과가 없습니다. 자세, 수면 시간, 취침 전 습관, 음식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안전한 옆잠 만들기입니다. 그냥 옆으로 눕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디필로우를 활용해 보세요. 긴 베개를 껴안고 자면 자세가 안정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예요. 없으시면 일반 베개 2~3개를 겹쳐서 껴안으셔도 됩니다. 또는 이불을 돌돌 말아서 껴안으셔도 좋아요. 껴안을 때는 한쪽 다리를 베개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등 뒤에는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돌돌 말아서 대보세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눕는 걸 막아줍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져요. 베개 높이도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위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아래로 꺾여요. 옆으로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거울로 확인해 보시거나 가족에게 봐달라고 하세요. 만약 어깨가 눌려서 아프시면 얇은 쿠션을 어깨 아래 살짝 받쳐보세요. 압력이 분산되면서 덜 아플 수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도 작은 베개를 끼워 보세요. 다리를 쭉 뻗으면 골반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수평으로 유지돼서 허리가 편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먼저 시도해 보세요.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증상이 줄어든다고 하세요. 그리고 상체를 약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를 하나 더 받치거나 침대 머리 쪽 다리 밑에 책을 받쳐서 10-15도 정도 올려보세요. 두 번째, 취침 전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과식과 야식을 피하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 때문에 잠이 얕아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튀긴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려요. 저녁에는 담백하고 가벼운 음식을 드세요. 국물 많은 음식도 조심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거든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도 조금씩만 드세요.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처음에는 잠들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망가뜨려요. 술은 소파 수면을 줄이고 렘 수면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거예요.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요? 안 됩니다. 노년층은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젊었을 때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커피와 녹차도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카페인은 반감기가 O-6시간이거든요. 저녁 6시에 마셔도 자정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카페인은 수면을 유도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녁 후식으로 초콜릿 먹는 습관이 있으시면 바꾸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도 최소 1시간 전에는 끄세요. 푸른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자극적인 뉴스나 드라마는 피하세요. 화나거나 슬프거나 무서운 내용은 뇌를 흥분시킵니다. 그러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이 있으시면 꼭 끊으세요. 침대는 오직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고 텔레비전 보면 뇌가 침대를 노는 공간으로 인식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면 되지 않냐고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뇌를 자극하면 소용없어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는 18-22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특히 너무 더우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약간 낮추는데요. 방이 더우면 체온이 안 떨어져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커튼을 치고 전자기기 불빛도 가리세요. 작은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소음도 줄이세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기계를 틀어보세요.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다른 소리를 가려줘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면을 돕는 음식들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소량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한데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면 마그네슘 소모가 늘어나요. 아보카도도 좋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줘요. 저녁 식사에 샐러드로 조금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도 괜찮아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들어있어요. 다만 당분이 있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타트 체리 주스도 좋습니다.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잠 신호를 보내는데 도움이 돼요. 자기 1-2시간 전에 작은 컵으로 한 잔 정도 드세요. 다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이나 칼륨 섭취량을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따뜻한 우유도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트립토판과 칼슘이 들어있어서 안정감을 줍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인데요.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돼요. 키위도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으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카모마일 차도 좋아요. 카페인이 없고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잠이 오는 효과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음식만으로 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세와 수면 위생이 기본이고 음식은 플러스 알파예요. 네 번째,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주말에 늦잠 자는 걸 즐기시는데요. 그러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월요일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 저절로 밤에 같은 시간에 졸리게 됩니다. 낮잠은 가능하면 짧게 하세요. 20-30분 정도가 적당해요. 1시간 넘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세요. 취침 3-4시간 전까지는 마치는 게 좋아요. 격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게 좋습니다. 무리하면 몸이 흥분해서 잠들기 어려워요. 다섯 번째, 예외와 주의사항입니다.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양압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압기는 공기를 불어넣어서 기도를 열어주는 기계예요. 마스크를 쓰고 자야 해서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누워 자는 자세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심장에 피가 몰려서 숨이 차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체를 높이거나 반쯤 앉은 자세로 주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최적의 자세를 찾으세요. 중증 역류성 식도염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왼쪽으로 눕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체를 높이고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해요. 척추나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개별적으로 맞춤 조정이 필요합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오히려 역효과니까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너무 틀면 안 돼요. 똑바로 자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아픈 쪽을 위로 해서 자세요. 아픈 쪽을 아래로 하면 압력이 가해져서 더 아파요. 임신하신 분들은 왼쪽으로 자는 게 권장됩니다.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불편하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특수한 경우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자세를 찾으세요. 자다가 자세가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억지로 한 자세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평균 15-30번 정도 자세를 바꿉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혈액순환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다만 잠들 때와 깊은 잠에 들 때 옆으로 누워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목표예요. 처음 3-4 시간이 가장 깊은 잠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메모리폼 베개나 라텍스 베개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머리 모양에 맞춰서 지지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비싸니까 일반 베개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했다고 극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아요. 우리 몸은 변화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어요. 2주차부터 서서히 좋아집니다. 3-4주차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잘 자야 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옆으로 자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똑바로 누워 자는 게 편하신가요? 바디필로우나 쿠션을 활용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효과가 어땠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청소 시간을 갖습니다. 낮에 쌓인 노폐물들을 밤에 치워내는 거죠. 이 청소가 제대로 되려면 깊은 잠을 자야 해요. 깊은 잠을 자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숨길이 막히지 않아야 하고요. 둘째, 뇌가 편안해야 합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는 기도를 트여주고 콧꼬리와 수면 무호흡을 줄여서 깊은 잠에 들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올바른 수면 위생까지 더해지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져요. 취침 전 스마트폰 끄기,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하기, 술과 카페인 피하기 같은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되고 아침에 맑은 느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왼쪽을 시도해 보시고요. 어깨나 허리 통증이 있으시면 그에 맞게 조정하세요. 다만 동반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심장이나 호흡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맞춤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부전 같은 경우는 자세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아요.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특히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끊고 싶으시면 반드시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서서히 줄여가야 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다른 약들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 때문에 잠이 안 오신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자녀분들도 같이 실천해 보시라고 하세요. 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하거든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